본교육은 보살님들 유식 본교육은 조금 이따 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평생 못 들을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그래서 이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저를 통해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만히 이 불교 쪽을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 불교 쪽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사를 알아야 돼. 세계사를 알아야 되고, 국내 역사를 우리나라 쪽에서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세계사를 알아야만이 뭘 하냐, 충성을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 되고 혼자만 자아도취돼 갖고서는 하면 안 되고, 세계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중생들이 그 탐욕이라는 게 어떻다는 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없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탐진치 삼독을 버리라고 하지만, 아니 탐진치 삼독을 무슨 얻은 게 있어야 버리지, 취할 게 없는 사람한테 왜 그걸 버리라고 그러냐고. 그 불교란 건 아무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노력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든지 신용을 얻어서 근검 전략해서 부자가 돼야 되도록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그냥 탐진치 삼독을 무조건 없애라. 진짜 없애야 될 거는 뭐냐면은, 권력자들이 그 탐욕이라는 것이 이 중생들의 고혈을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방법에 비해서 덫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세계사를 알아야 되고, 또 세계사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세계사하고 인도에서 우리나라를 기록해서 보는 거하고 일본에서 보는 거하고 중국에서 보는 게 달라요.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스님이라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깨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리든 메뉴만 그냥 먹으면 그 교육을 받은 이상은 머리가 깨이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의 기록은 얼마든지 과소평가도 할 수도 있고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 불리한 건 빼버리고 역사에서. 그러니까 제3자의 눈에서 봐야 되는데, 인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거하고 그 인도의 자하로 네루라고 그 사람이 감옥을 5번을 갔다 왔어. 보살님 투쟁을 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그러면 자하로 네루라는 사람은 누굴 근거로 해서 세계사 편역이라는 책 1, 2, 3권을 썼냐면, 인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1932년경에 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 나온 그 자료를 갖다 쫙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아로 내류를 보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세계사를 만든 게 있다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니까. 그리고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청일전쟁이라든지 일어나서 식민지를 만든 그 과정을 나온 게 있어요. 국내에서는 소개가 안 됐지. 또 그걸 또 소개가 되면 반일 감정이 생겨갖고, 일본 놈들이 뭐 그렇게 나쁘냐고 반일 감정을 갖고서는 친미 감정도 나쁘지만은 친일 감정도 안 좋지만은 반미 감정도 안 좋잖아요. 다 끝난 일 아니냐. 그래서 이걸 유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를 다른 관점에 나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과연 공영방송에서도 이렇게까지 못할 걸 갖다가 일본 기자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신문이 보살님 옛날에 한 150년 전에도 신문이 있었어. 일본에서는. 그때도 중의원 제도가 있고, 지금 말하면 그 국회의원을 뽑는 것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원 상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의원 참의원 제도가. 그 나라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할 때 일본 군인들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군대가 지 마음대로 여기를 들어와? 어?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 거야. 정치인이 군부를 움직이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정치인이. 근데 그 정치인은 뒤에 누가 숨어 있냐? 장사꾼이 숨어 있어. 상인들, 재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지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은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일본 놈이 무조건 나쁘다 그러고 일본 놈 군인들이 나쁘다 그러고 하지만 일본 놈을 움직이는 그 장사꾼들이 나쁜 거야. 그 대상들 큰 이 상인들이 나쁘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지네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뺏는 거야. 뺏기고 그러면 왜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뺏겨야 되느냐? 응? 거기서 일본에서 나오는 그 글이 있어요, 보살님. 그걸 번역한 걸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국산 걸 보면 안 돼. 일본 사람이 그 당시 써서 그 만든 그 글에 보면은 기자가 썼어, 보살님. 일본 기자가 고종의 무능력. 고종이 너무나 무능력하다 이거야. 능력이 없다 이거야. 우선 고종을 나라를 멸망으로 시킨 건 고종을 가장 크게 규탄을 해요. 무능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보니까 깊이 들어가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더라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참 내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최대한 들어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더 새로운 쪽으로 눈을 뜨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안 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나라를 뺏긴 원인이 어디냐면은 국운이라는 것이 뺏길 수밖에 없고 이게 벌써 운이 복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나라의 복이 조선 말에 복이 되니까 뺏길 수밖에 없어. 또 뺏길 수 없는 시운을 만드는 거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국가가 망하는 가장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동학난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어디면 5년 동안 흉년이 들면은 그 흉년이 계속 해마다 들어요. 흉년에다가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를 져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가뭄이 들어가고 보살님 흉년이 들어는 건 이유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올 때 안 와서 그렇다고. 그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그냥 홍수가 나버리고 그냥 집이 몇백 채가 여기저기서 떠나러간단 말이에요. 아니 비가 그렇게 안 와서 농사를 못 졌다가 비가 왔다면 홍수가 떠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면 무슨 민심이 흉흉한 거야. 그게 한 해만 그럼 모르는데 5년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백성들은 못 사는 거야, 보살님. 굶어 죽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서 도둑놈 강도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역사더라고. 뺏기게 된 원인이. 그게 그 역사적으로 딱 연도하고 딱 보니까 1856년에 큰 가뭄이 들었더만. 내가 경허선사 일대기 경허선사가 1846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일대기 내 책을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허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또 연도를 안 고쳐. 내가 얘기를 해도 1848년에 태어난 거로 돼 있거든요. 1846년에 태어나서 2년이 틀려. 2년이랑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철종 때라든지 아니면 철종 때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고종이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22살까지 10년간을 섭정을 아버지 대원군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살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됐냐? 저 대원군이 물러난과 동시에 다시 안동김씨들 그 안동김씨가 두 가지 파가 있어요. 구파가 있고 신파가 있어. 구안동은 고려 때 안동김씨고 요거는 신안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름을 불러 안동김씨지 완전히 피가 섞이질 않아서
달라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그냥 철동도 안 치고 그냥 그렇게 권문 세도가로 200년을 갖다 지배하다가 대원군이 딱 들어온과 동시에 10년간 권력에서 쫓겨나니까 근질근질하니까 10년 만에 아버지 다시 대원군 물러나라고 그 밑에 간신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온 게 이게 청일전쟁이 나가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계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22살짜리 뭘 알아? 그 간신배들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멀리하니까 이때부터 어떤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일본에서 보살님 가만히 놓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시절 운이 흉년은 계속 들어. 근데 세금은 계속 걷어들여. 왜 세금을 깎아주질 않고 흉년이 들면은 농사를 못 짓는데 아니 갖다 바칠 게 없어. 옛날은 농업군가인데 천하가 농업인데 공업도 아니고 수출도 아니고 흉년이 5년을 들었는데 세금은 똑같이 매기는 거는 코로나가 터졌는데 임대료를 똑같이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세금을 흉년이 들었는데도 똑같이 넌 갑돌이 너는 쌀 5가마 너는 쌀 200가마 너는 7가마 그걸 그대로 찍으니까 쌀이 농사가 안 되는데 무슨 어떻게 갖다 봐. 근데 그걸 받아서 사또라는 게 보살님 현감이야. 사또라는 그 직책은 육방 6가지 권한을 다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을 주고 있었어 보살님. 그 다음에는 세금을 거두순 세무선장 역할을 했고 서당을 운영하는 걸 감독하는 교육구청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 역할을 하고 재판관 역할을 하고 그걸 다 했어 보살님. 그 다음에 행정 구청장 역할을 하고 구청장 겸 경찰서장 겸 소방서장 겸 판사 겸 그 지역 판사 겸 그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이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세금을 위해서 나라의 왕한테 바쳐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그걸 뜯어서 바쳐야 되는데 뜯지를 못하는 걸 이 사람은 알아. 유능한 사또들은 몰래 비밀자금, 비자금, 몰래 지돈을 채워넣어서 쌀 3,000가마니 바쳐야 된다 하면은 그 고을에서 그 면에서 그 현감이 바쳐야 되면 쌀 1,000가마니 못 건질 걸 미리 비자금 먹고 뇌물 먹고 축적했던 돈 몇 년치 축적했던 거로 지돈을 못 쳐서 3,000가마를 채워넣는단 말이에요 보살님. 흉년이 들어도 매년. 그럼 위에서 왕실에 올 때 저놈은 유능한 놈, 똑똑한 놈. 근데 흉년이 들어서 백성의 고열을 짜내지 더 이상은 바치지 못합니다. 제목을 치십시오. 사정을 보니 너무 험합니다. 그건 다 파직이야. 그리고 더 뇌물 주고 한 놈이 그 자리를 앉고 본전을 뽑기 위해서 백성을 갖다 줄이 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때부터 낼 것도 그러니까 도덕 강도로 변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강도와 도덕으로 다. 도덕 강도가 되면 감옥으로 들어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살님? 그 사람들이 가족이 다 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을 잡아다가 뭐를 아니면 뚝방을 쌓는 물줄기를 맑고 하는 저수지와 그다음에 뚝방을 쌓고 시골 같은 데 보면 저수지에서 물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갖다가 수로를 만들어 갖고 잠궈뒀다가 싹 올리면 물이 쪼르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수로로 작업을 했다고 그때 한 15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흉년 늘었지 거지 늘어나지 하니까 결국은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폭발되고 밀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그때 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정치가 개판이거든. 이게 불평불만은 많고 뇌물은 그냥 이 감투짜리 갖다가 뇌물 주고서 들어가고 또 그 비자금을 갖다 바치고 능력 없는 건 또 뇌물 안동김 씨들이 뇌물 받아먹고 막 임명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또 본전 뽑으려고 그냥 고열을 짜내지. 이게 뭐 그냥 막 굶어 죽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만히 그 정보를 알고 요럴 때 한국을 치면 되겠다. 조선을 치자.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때 바로 고종이 무능력하니까 고종한테 쫓겨나서 뒷방에 있는 운영궁, 뒷방에 있는 대원군이한테 첩자 사람을 보내갖고 대원군한테 금을 주면서 대원군이 군자금처럼 그 돈을 받아갖고서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그는 역세 그 한 사람을 딱 줘가지고서는 미리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을 뿌려 조직을 하게 만들어 보살님. 그러니까 대원군이 일본 사람한테 넘겨봤는데 그 돈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구냐? 일본의 지금 말하면 상인 중에 재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뭘 요구하냐면은 한국에는 함흥에 이 북한 쪽에는 강물 자원이 아주 뛰어나는데 철이 그렇게 많이 나. 우리나라 보살님 철. 금도 많이 나지만 우리나라가 보살 금수강산이라 그러잖아. 금도 많이 나 우리나라가. 금이 금강은 북한에 다 있어 보살님. 그렇기 때문에 철도 그렇게 많이 난다고 철이. 그러니까 석탄도 많이 나와. 자원이 무궁무진한데 일본은 그때 영국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영국에서는 그때 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철이 필요해. 기차를 만들면 철이 필요하잖아. 기차 레일을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영국하고 일본하고 아삼육이야 친해. 서로가. 1차 세계대전까지는 일본이 영국하고 손을 잡았어요.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독일한테 붙으면서 망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지 말하자면. 영국한테 손을 띄고선 독일한테 붙은 거예요. 독일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해서 히틀러한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청일전쟁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돈을 주고선 이 일본 거를 수출하니까 받아갔는데 일본 철이 동인할 때가 됐어. 더 이상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맞출까 하니까 한국엔 철이 조선엔 많다고 하니까 이 철 때문에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장사꾼이 이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한국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을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을 시켜가지고선 한국을 갖다 치게 만드는 거야. 그게 강화도에 보살님. 강화도로 이양서에 들어오면서 보살님 그걸 물리치잖아. 그래서 거기서 강화 조약을 맺어. 조약을 맺으면서 개방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개방을 시키는 것이 어떤 항을 개방을 제일 먼저 시키냐면 제일 먼저 시킨 게 함흥이야 보살님. 철을 갖다 쓰기 위해서 함흥항을 개방하고 두 번째가 인천, 세 번째가 부산이라고. 역사를 보면 나와. 그러면 개항을 하면은 뭐가 들어요? 그때부터는 조약을 맺어 일본 사람이 관광으로 올 수 있다. 일본 사람이 금강산 구경 가겠다. 한양에 구경 가고 싶다. 해외여행. 그럼 여권을 내준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변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아니까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데 들어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스파이로 다 변하는 거야, 보살님. 간첩으로. 여행객이 아니고 팔도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금을 갖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이 철을 수입해야 되는데 한국에 문이 막혀 있는 거를 미국을 통하고 일본을 통해 갖고서는 조약을 맺어 갖고서는 너희들도 쇄국 정책 대원군이 썼던 거를 고종이 된과 동시에 쇄국 정책을 풀게 만들어 보살님. 이제 우린 이 나무 사과 한 궤짝이 바깥으로 못 나가고 사과 한 궤짝이 못 들어오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딱 500년을 그렇게 지키 섰는데 딴 나라 일본은 벌써 300년 전에 이미 개항을 다 했거든요. 서양한테 문을 열고 우린 들어오면 다 죽여버려. 어디 근처에 접근을 해.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압력을 넣고 개항을 따가고 돌아와 보니까 요렇게 먹으면 되는데 장사꾼이 철을 갖다 사가기 위해서 돈 줄 때가 팔라고 그러는데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니까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대원군이한테 가서 금을 줍니다. 금. 대원군한테 금을. 엄청 자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고종 정권을 뒤 흔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이지만은 밑에 간신들이 막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대원군 입장에서는. 아들이 뭘 알아. 22, 23, 24개. 이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고 노련한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들이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보살님. 그 돈을 갖고 공작을 해서 밑에 사람 시켜갖고 말하자면 폭동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킬 자금을 다 뿌리는 거야 보살님.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일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돈이 있어야 동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을 다 만들어냈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냐면은 이게 일본에서 나온 얘기예요, 보살님. 문제는 어디냐면 기가 막히게 이 장사꾼들이 머리가,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이 서양사를 봐도 그렇고 중국 망하는 걸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망한 장사꾼들이 정치인을 움직여 보자.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군부를 움직여. 군부를 움직이면 침략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식민지를 만든 단계더라고. 아니 군인이 혼자가 명령 없이 가냐고. 별자리들이. 그 일로 동원된 일본 군대가 14연대더라고. 14연대가 2,000명이 파견이 돼. 그때 기관단총이 다 있었어. 일반 총이 아니야. 기관단총 따라락 갈기는 거. 그러니까 아이 내가 그걸 알지, 보살님. 그거를 그 케레바라고 그래. 그거를 그 LMG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60 탄 피에 따라 50이 있고 60이 있고 케레바 50이라 하지. 그 기관단총을 갖고 보살님 동학군을 갖다 죽이는데, 그게 이런 걔들이 동학군이 무슨 전봉주지가 무슨 전투를 해본 군 출신이야. 전술을 알아. 손자병대로 쳐가지고서 하는 걸 알아. 모르잖아, 보살님. 그냥 의욕만 갖고 낫 꽃갱이 죽창 들고서 그냥 몰려가서 그냥 해서 전주선까지 건 뺏었어. 그래서 더 올라가려면 서울 올라는데 그때 미리 내통을 해갖고 문을 열어줬다고. 그러고서 무혈 입성을 했어요. 파죽지서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군들이 내려오니까, 근데 일본군들이 이제 정치 혼란스러우니까 이 돈 많은 이 재벌이 목적은 철을 사는 거야. 철. 한국에서 철을 가공해서 만들어 한국 것만 갖고 오게 되면 돈을 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식에서에게는 스키가 종자가 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뺏을 망이 아니야. 한 생각이 계속 권력제의 한 생각이, 권력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계속 머리를 쓰다 보니까 나라까지 먹어버리게 되는 거야. 한 사람의 머리에서.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써. 그러니까 역량 없는 사람의 머리는 머리에서 끝났는데, 역량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의 머리에서는 생각이 움직이면 보살 나라 하나 먹는 거 우습지. 모사에서 무너뜨리는 거 없으니까 대원군이 뒤에는 누가 있냐면 마르드 하부 중은 관군이 있는 게 아니고 고종이 잡고 있으니까 누가 있냐? 결국은 이 동학이 있는 거야. 동학. 대원군 밑으로는 미리 조직이 다 돼 있던 거야.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게요. 그 동학도들이 보살 일어나면서 전봉주의 녹두장군부터 보살 일어나잖아. 그러면 여기 아주 재밌는 역사예요, 보살님. 흉년이 계속 들었어. 그래서 난이 있는데 이 난을 얘기할 때 보살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이 민난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동학혁명 같은 건 민간인들이 백성이 일으킨 건 민난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이런 걸 갖다가 사변이라고 그래. 정사. 그러니까 사변. 정사. 정치인들이 일으킨 거야. 그걸 정변이라 그래. 정변. 그 정치인들이 일으킨 게 뭐야? 김옥균이라든지, 그게 뭐 서재필이라든지, 보살님 이쪽에서 일으킨 거야. 말하자면 3.1천하. 그게 보살님, 그걸 정변이라는 거야. 보살. 갑신정변이라고 하잖아. 갑신년의 정변. 그 다음에 군난이 있어.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 있어. 그 이모군난. 군인들이 일으킨 게 이모군난. 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는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 성공한 게 5.16 혁명 아니요. 그 다음엔 전두환이가 80년도 보살 그게 군인들이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니야. 12.12가. 그래서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야.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 민난이 성공한 거는 4.19 혁명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보살님. 그 역사라는 걸 갖다가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본 놈들이 그 예를 들어서 그 이름까지 다 있어, 보살님. 근데 일본 사람 이름 여러분 긴 거 알 것도 없고, 그 일본 철을 살려는 그 재벌이 머리가 엄청 좋아. 그 밑에 참모가 또 있지. 기획실 있는 것처럼 조선을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딱 그냥 돈을 군자금을 갖고
하는데 미리 우리나라를 치기 전에요. 이 일본 사람이 여행을 그러니까 자유화가 된 가동시에 벌써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보살님 쇄국 정책을 하는 것처럼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여행한다고 되돌아다니다가 보살님 하면 망하는데 가장 큰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를 만들면서 그 지도를 보고 일본 놈들이 거리를 재고 다니면서 지도를 보고 보살님 그게 그래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큰 역할도 했지만은 백성들만 그 바로 사형당했잖아 보살님. 그 뒤에 죽은 거야. 김정호가 사형당했어 보살님. 그거로 인해서 뚫고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어느 구울에는 뭐가 있고 면리고 하니까 좋은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적들이 썼으니까 보살님. 스파이를 미리 심는 거야. 간첩들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도 간첩을 갖다 심는데 미리 조선팔도에 전봉준 난 나기 전에 400명을 심어 전국에. 조선 사람들 일본 앞제비를 밀정 400명을 심는데 그 400명을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심냐면 이 역사라는 건 윤회야. 윤회 똑같아. 부산서부터 심어. 그래서 얘들이 뭐를 하냐? 음식점을 만들고 돈을 대죠. 한국 사람 뒤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간첩을 만들 때 간첩한테도 공작금을 주잖아. 똑같은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줘서 식당을 차리게 해서 정보를 뽑아. 두 번째 숙박업소 여관을 만들게 해. 도초에. 여관 주인은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뒤에는 일본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받아먹고 밀정이야. 정보를 잘 제공해주면 너 이거 통째로 준다. 안 하면 죽여버린다. 둘 중에 하나야. 넌 간첩이라는 걸 아니야. 밀정이가 신고 없는 넌 죽을 거 아니야. 빨리 들어가는 거야. 세 번째는 기생을 써요. 기생하고의 관계를 맺어갖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지금도 무슨 현지처에 있는 것처럼 그때 똑같아. 그걸 뿌려갖고서는 부산이고 인천이고 뿌려갖고 만들어내면 애를 낳게 되면 애 새끼는 귀엽잖아. 일본 놈 피를 지압이 일본 놈의 생활비 갖다 쓰고 그래서 정보를 국가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 남편 나라를 위해서 생활비를 더 받아 쓰고 하기 위해서 국가는 뭐 여자니까 안양이가 여자니까 다 벌려준다고 다니면서 보살님. 그러니까 일본 놈은 앉아서 정보를 400군데에서 정보 들어오는 거를 그 철을 사야 되겠다는 그 상의는 재벌은 앉아서 퍼즐 게임처럼 다 맞추는 거야. 참모진들이. 다 강원도 쪽 정보는 원주에서 들어오는 거, 전라도는 전주에서 들어오는 거, 서울에서 들어오는 거, 함흥에서 들어오는 거, 평양에서 들어오는 거, 신의주에서 들어오는 거. 보자 이런 얘기 평생 못 듣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야. 퍼즐 게임을 400군데 정보 들어온 걸 계속 수집을 해보니까 이게 고종이 인심을 잃었고 이 판단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그럴 목적이 아닌데 처음엔 그럴 목적인데 철만 노렸는데 인삼도 이게 대단한 가격을 받네. 인삼이. 이 세상에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엔 뭐 그냥 뭐든지 다 달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인삼을 또 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하면서 북한 쪽에는 무슨 철이 그렇게 많고 금이 그렇게 많고 금강이 그렇게 있고 이거 나라를 통째로 먹으면 되겠다 해갖고 이제 침략을 하도록 누구를 시키냐면 군장을 뿌렸어. 다 조직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됐다.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이 나라의 국모라는 민비 명성황후를 죽여야 되겠다. 그럼 발칵 뒤집고 누가 죽이냐? 일본 놈이다. 그럼 싸우는 이거자 할 거다. 그러면 일본 사람 들어와 있는 걸 보호한다는 명령으로 군대를 14연대 2,000명을 보낼 수가 있다. 10일 미리 거는 거야 보살님. 그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죽이러 민비가 죽는데 명성황후가 죽는데 자세히 봐봐요 보살님.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동학난이 일어나. 요게 각본대로 딱딱 되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50명 15명의 사무라이 낭인을 만들어. 낭인. 그걸 낭인이라고 그래. 사극에도 나와.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낭인이라고? 그게 낭인이란 게 불량배들이야 보살님. 그놈들 15명을 월급을 주고 그걸 모집을 하는데 거긴들 보살님 그거 하겠어? 모집을 하는데 그 불량배들을 모집을 하려면은 체육관을 차리면 불량배가 모아. 먹고 할 일 없고 운동은 몸은 근질하니까 체육관을 만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보살님 대부분이 힘은 남아 들어가지 운동에서 더 힘을 기르게 해서 체육관을 하지. 그러니까 불량배를 모집할 때는
체육관부터 만드는 거야. 일본 이 상인들 머리가 기가 막혀요, 보살님. 그럼 그 중에서 직업 없는 놈이 운동하러 오면 본래 불량해 보이고 직업 없어 경호원으로 쓰는 거예요. 경호원, 보디가드로. 그렇게 15명을 월급을 주면서 일거리 좀 더 고용을 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15명을 미리 만들어서 월급 주고 대접해 주고 뭐 할 일 우리나라 보호해라. 그렇게 여러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일진을 걔들부터 보내. 부산으로. 그 밑에 오기 전에 기생들 첩자들이 다 연결돼 있어. 가는 데마다 첩자들을 찾아가고 여행 허가를 얻어갖고 정식으로 들어가게 애들이요. 근데 애들이 신변을 그 보호받기 위해서 뭐를 갖고 있냐면 소지하면 총을 소지했어. 허락을 얻고. 우리가 15명이 여행을 왔는데 아니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한국에 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해다가 허락을 했어. 총을 소지했다니까요. 기록을 보면. 그러고 15명이 숫자가 적어. 그러니까 몰려 다니는 거야. 다니는데 다니면서 염탐을 하고 다니면서 쟤들이 다 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뭐냐면은 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 놈들이. 그 일본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명령을 떨어뜨리길 너희들은 본국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쌈을 붙이는 거야. 보자. 그 한 조직에 A라는 조직이 있으면 B라는 또 15명의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C라는 15명의 조직이 있잖아. 근데 그 15명의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더만. 자, 기가 막히대. 그게 보살님 오야지가 있어. 배 15명의 A 있단 말이야. 낭인들 중에 사무라이 낭인 중에. 그 다음에 6명을 데리고 있는 부두목이 있는 거야. 오야지, 작은 오야지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놈대로 또 6명을 거느려. 6명을 거느리니까 자기 포함해서 7명이잖아. 이 7명이니까 이질이 14 아니야. 14 위에는 하나가 오야지니까 얘는 A하고 B만 관리하면 그 밑으로 6명 관리가 되니까 그게 15명의 그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대장은 본국하고 연락이 되는 거야. 본국하고 연락이 딱 돼서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해서 들어와서 한 달을 돌아다니게 만든 다음에 너희들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은 딱 하나다. 너희들은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누구의 비호를 받아야 되냐.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야, 보살님. 일본에 나와 있는 일본 헌병대가 들어와요. 왜? 아니 지금 이 세상이 어수선해. 동학이 일어났어. 싸움은 이제 터졌어. 이 낭인들은 대기하고 있어. 서울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터지니까 일본 헌병대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수경사 자리는 필독이란 말이야, 보살님. 거기 일본이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 2,000명이 주둔을 했다고. 주둔하니까 거기 최고 총사령관을 찾아가게 만들어. 위에서 다 뇌물을 먹고 정치인들끼리 얘기했잖아. 그때 통감이라 그래갖고 조선의 통감, 초대 통감이 말하자면 한국을 지배하는 초대 총독이나 마찬가지야. 제일 먼저 들어온 1호가 누구냐면 아베, 얼마 죽은 일본의 아베 수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의 1호로 들어옵니다. 그 아베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외조부라고 그래. 기록이 딱 나와. 그러니까 아베네 집안이 그 명분이야. 그게 우리나라 1호로 들어오는 거야. 총독으로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식민지. 그러니까 이 아베를 갖다가 찾아가라고 15명의 그 낭인들의 대장이 찾아갑니다. 위에서 벌써 얘기가 다 됐어. 재벌한테 뇌물을 정치인들이 먹으면 아이 그렇게 하라고 편을 가지고 탁 해서 이놈이 벌써 얘기 들었다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위에서 딱 했는데 쳐야 되니까 민비를 쳐야 되니까 친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서 배 타고 갈까지 해주시오 딱 하는 거야. 알았다고. 그래서 디데이를 딱 정하고 경복궁을 들어가서 쳐버리는 거야. 민비를 명성황후를 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난자를 한 거 아니야. 칼 들고 보살님 그냥 총은 갖고 다니서 총을 한 게 아니라 싸움하니까 칼로 하고. 그러고선 민비는 왜냐면 청나라 군대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청나라에 우리가 중국의 보호를 받았으니까 항상 청나라 편이란 말이야. 근데 고종은 무능력하고 간신들이
음지대 이 친일파들은 벌써 일본 부대를 들어오는 걸 아이 고종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개방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대원군이 가만히 놓을 땐 기가 막혀. 며느리는 청나라 붙고 아들은 판단력이 없고 이거 그 대원군은 이건 나라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다시 섭정을 해야 되겠는데 섭정할 힘이 없고 우선 대원군을 내쫓고 아들을 내쫓는 것보다 아들 밑에 있는 간신들 안동김 씨들 간신들을 갖다 내쫓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나라 망인데 난 그 기록을 보고 기가 막히게 내가 놀란 게 치는 방법이 기간단총으로 치는데 얘 그걸 갖다 이기겠다고 그 우금치에서 공주인데 우금치라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끝에 무기가 무슨 죽창하고 그다음에 나다고 꽃갱이하고 그런 무기 갖고 기간단총이 되냐고. 그런데 동학교도들이기 때문에 주문으로 오면 총알이 피해간다 하고 뚱그렇게 우리 그 죽부인이라고 자는 거 안고 여름에 더울 때 자는 죽부인 알죠? 대나무 그걸 죽부인을 크게 만들어 한 5m짜리로. 그래갖고선 거기다가 소음을 씌워갖고 죽부인을 여름에서 굴리면서 주문을 가면 이 기간단총에서 밝힌단 말이야. 이게 앞에 가면 그럼 그때 올려가 싸운다 했는데 그러니까 죽부인도 한계가 있지. 앞장서면서 이거 밀고 처음엔 가야 이론은 그럴 때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효력이 없고 그 총알이 그냥 뚫어버리고 사회 공격해서 거기서 전멸을 해요. 보살님 말도 안 되지. 주문이 무슨 주문이야. 그러니까 작전을 무슨 야간에 한다든지 게릴라전으로 한다든지 치고 빠진다든지 아니면 성동격소로 동쪽을 치는 척하다가 서쪽을 친다든지 와 그냥 동쪽을 칠 것처럼 하다가 사실은 그것은 소리만 지르는 거고 꽹가리 치는 거고 약한 부분 서쪽을 치는 거거든요. 서쪽을 친 척하다가 동쪽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하게 되고 새벽에 하게 되는 대낮에 사정거리가 시야에 보이는데 그때 뚫고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몰살을 당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 일본 군대 2,000명이 한쪽에서만 몰질 않아. 난 여기서 기가 막힌 게 군인들 수천 년 싸웠던 노하우가 있는데 전주 쪽에서 밀고 대구 쪽에서 밀고 부산 쪽에서 밀어. 그러니까 그쪽이 오염됐거든요. 보살님. 강원도 쪽은 안 일어났어. 이북도 안 일어났어. 그거 사방에서 보살님 부산 쪽 경상도는 부산하고 대구 쪽에서 내려오고 전주 쪽에서 내려와 계속 공격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갈 거 아니야. 도망가다 그때 몇 명 산으로 도망가봐야 보살님 산 삥 두르고 주둔군 내비두고 일개 중대 여기 떨어뜨려서 주둔군 내비두고 먹을 거 우하로 내려오면 죽여버리고 또 그 어디 숨어있는 거 일러주면 간첩들 보살님 그 신고하면 지금 돈 주는 것처럼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같은 조선 사람이라도 동학도들 신고하면은 쌀을 얼마큼 준다면 신고를 다 하는 거야. 보살님 밀고를 하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로 밀려가고 어디로 가냐면 저쪽 광주 쪽으로 해서 밀려가면 어디가 있어. 광주에서 뭐 나주 쪽으로 해서 저쪽 어디로 강진까지 내려가 대본이. 그러니까 강진에 내려가면 삼면이 사방에서 벌써 포위가 됐는데 배로 진도나 흑산도나 배로 도망갈까 봐 항구 근방엔 배들이 5척씩 대기하고 있었어. 일본 군대가 기간단총을 들고. 그 배가 백길이 움직이면 허락 없이 움직이면 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백길이 막혔어. 다 봐. 5척씩 다 배치가 된 거야. 기간단총으로. 총으로. 그러니까 막다른 길 아니야. 그러니까 보살 바닷길이 끊어져. 그러니까 일부러 포위에 넣는 거야. 보살 삼면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죽는데 안 죽게 될 거 죄가 있다면 죽는데 그때 죽은 숫자가 일본 측 기록에서 60만 명이 죽어. 60만 명. 60만 명. 난 이걸 보고선 죄가 없는데도 죽고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냐면 왜 그렇게 많이 죽이냐면은 그 죽이는 걸 어떻게 죽이냐면 벌써 일본 놈이 죽이질 않으니까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게 만들어. 그러면 너는 맨 나중에 개를 죽여. 보세요. 하루에 더 살려고 통렬을 죽인다고. 보살님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 죽이는 방법이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나오더만. 이 번거지처럼 보살 비 올 때 우리 이렇게 집으로 번거지 만들잖아. 번거지를 크게 만들어갖고 벌써 뒤로
묶어갖고 앉혀갖고 번거기로 쫙 앉힌 다음에 보살 기름을 부어버리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보살님. 그렇게 죽은 거야. 그렇게 강진에서 보살님 얼마나 많이 죽으니. 그러니까 60만 명이 죽으니 말이 60만이 여기서 보살 축소보고했다니까. 그렇게 죽어서 길을 꺾고 더 이상 싸울 의병이라 숫자 얼마 꺾고 나서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지니까 한일 합방 사인을 해갖고 아니 반란군이 없는 거야. 더 이상 무슨 투쟁하는 병력이 없는 거야. 그게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라든지 아니면 군사권이라든지 모든 걸 갖다가 일본한테 위탁을 한다니까 싸울 일 없는 거. 거기서 길을 꺾은 다음에 1910년 경술국지 1910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거야. 5년 안에 모든 건 넘긴다. 인수인계 기간을 5년을 잡은 거야. 그게 1905년. 그게 을사보호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5년 있다가 경술국지라고 1910년. 그 5년 사이에 아작이 나버린 거야 보살님. 그러면서 나 넘어갔어. 끝났어. 그 싸울 병력을 미리 죽여버리고 60만. 그렇게 되니까 그 뒤에 러일 전쟁에서 이기잖아. 러일 전쟁에서 보살님 이기는 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보살님 그게 1905년도야. 우리 을사보직 졌을 때 러시아가 묵인을 해줬어. 지구서. 러시아 배는 보살님 지금 말하면 전쟁 나가는 우크라이 흑해 거기 있던 배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운하가 보살님 저기 남아부 그러니까 저기 희망봉으로 돌아왔어. 이 소련 그 러시아 함대가 보살님 운하를 갖다가 보살님 봐야지. 파나마 운하하고 스위즈 운하가 있는데 파나마 운하는 남미 쪽에 붙어 있는 거고 미국 쪽에 붙어 있는 건 파나마 운하고 여기 스위즈 운하는 유럽에서 들어오려면 바로 이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못 들어오면 아프리카로 돌아야 되는데 러시아 군대는 아프리카를 돌아와갖고 기진맥지에서 들어왔다고 뭐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국제법으로 자기에게 짜가지고서 러시아 군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기진맥지인데다가 영국의 모든 기술을 갖다가 사격술이며 함포술이며 싸우는 그 싱싱한 배며 이걸 영국을 대리하고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운 거야. 대리전으로. 영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긴 거란 말이야. 멀리서 왔기 때문에 보급품이 끊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러시아가 질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진과 동시에 조약을 맺어갖고 보살님 한국을 먹는데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끝난 거야. 그래 우리나라가 국제법에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서 5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일 합방이 1905년 1910년에 경술국제가 되면서부터 일본법을 따라야 돼. 일본이 법을 만들었지. 내가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옛날엔 가옥세라는 게 없었어 보살님. 주택세가 어디가 있어. 재산세가. 집 가진 사람은 재산세를 내라는 거야. 비싸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보살님 나라에서 다 차압시켜 뺏기고 그냥 싸게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뺏기 위해 경제 수탈을 위해서 척사은행이 들어와. 농사꾼들 보살 농사꾼들 농사 짓는 거에서 척사은행이를 알아야 몰라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척사은행이란 게 외환은행 자리에 있어요. 외환은행. 지금 외환은행 자리가 옛날에 한국은행 같이 생긴 척사은행인 게 외환은행 지금 본점 을지로 그게 일본 은행 자리야. 그게 척사은행. 그걸 몰라 보살님들? 교과서에 나오잖아 다. 농민들 수탈. 그러면서 세금을 갖다가 가옥세를 받으면서 세금을 비싸게 받으니까 그때부터 일본 놈들도 장사를 하는데 뭐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전당포가 잘 돼.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외정시대 때는 전당포는 일본 놈이 다 했어요. 그 있는 거는 종업원들은 다 한국 사람이야. 허가를 일본 사람만 내주니까. 그 다음에 은행을 일본 놈이 하면서 재산이니까 집을 자기 대출 받아갖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건 5%만 내고 한일합방이 된가 동시에 5%만 빼고 95%는 빚으로 일본 놈들한테 다 담보 잡혀갖고 보살님 일본 은행에 다 집이 다 담보 잡혀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면서 일본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야. 주거 공간부터. 그러면서 경제가 수탈되면서 다 쌀이고 뭐고 다 실어 나르게 되고 좋은 쌀은 군사당에서 다 실어 나게 되고 나가게 되고 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밀정을 갖다가 여관을 했던 것이 그 여관이 호텔이라고. 그 이놈들이 호텔은 정보를 꾸기 위한데 그 호텔을 제일 먼저 진 게
일제시대 때 반도 호텔이야. 그게 오늘날의 롯데호텔이라고. 롯데호텔 자리가 반도 호텔이야. 호텔부터 지금 반도 호텔. 그게 일제시대 때 만든 거야.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정보를 뽑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다 들어올 거 아니야? 숙박에서 정보를 뽑는 거야. 그 다음에 기생. 그 다음에 승려가 또 들어와. 스님들, 일본 스님들이 포교한다고 들어오면서 일본 스님들이 다 뭐냐면 간첩이야. 순수한 포교를 안 해. 스님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게. 포교하는 척 하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기가 막힌 거는 미국이 그걸 알아. 한국의 밀정들이 400명이고 일본이 먹을 걸 알아. 그 당시에. 알아갖고 미국 선교사가 이거 동학란한테 뭐를 주냐면 보살님 총을 파는데 대원군이 돈을 대갖고서는 보살님 장총을 6만 정을 수입하기로 돼 있어. 6만 정. 그게 동학군한테 보급이 일찍 됐다면 판사는 달라져. 6만 정. 미국에서 배로 들어온다는 걸 미리 그걸 갖다 이 간첩들이 그 정보회가 그러니까 배를 못 들어오게 한 바람에 깨진 거야 결국은. 미국은 반대로 동학군들을 통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지네가 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나라는 보살님이 풍전 등하서 매누리는 매누리대로 청나라로부터 그 다음에 고종은 판단력이 없었고 고종은 얼마큼 판단력이 없냐면 문제는 백성이 어떻게 생각을 몰라. 12살에 왕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알아? 세상 물정을? 그러니까 간신들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대한제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서 대한제국으로 이제 청나라부터 식민지 청나라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중국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는데 막 껍데기는 독립국가 조선인 것처럼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갖다 감시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다고.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얼마나 열심히 보냈냐면 처음에는 보름에 한 번씩 보냈어. 그러니까 보름 만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알아. 그리고 군사훈련을 하거나 할 때는 허락을 얻어야 군사훈련을 해. 예? 그 모든 건 작든 크든 왕한테 일어나는 건 다 보고하게 됐어.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딱 임진왜란 나고서부터는 더 감시를 잘하기 위해서 매일 보냈어. 그러면 어제 출발했던 사람이 2달 걸리거든요. 2달 걸려? 60일 걸려 보살님. 그러니까 그 2달 한 명을 보내면 왕복 4개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 보내면 매일 새로운 돌아와서 쉬었다가 또 떠나는 사람 편으로 또 이게 이런 일이 없습니다. 뭐 받아가고 가고 그 다음날 떠나고 그러면 매일 하는 거야. 신문처럼 한국이 이러는 걸 365명을 갖다 365일을 예를 들어 뭐 한 30명씩 사절단을 보낸다면 매일같이 보낼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는 더 할 땐 오전 오후로 보내 보살님. 그럼 오전 오후로 하니까 더 우리는 왕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중국이 힘이 없고 그냥 뺏기고 영국한테 뺏기고 55일 만에 뺏겨 베이징을 북경을 북경 55일이야. 55일 만에 독일이며 프랑스며 연합군한테 뺏기는 거야. 그러면서 항복을 했다나.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우리가 독립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독립이 선언되니까 일본군 내가 벌써 들어왔는데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때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얘 영원히 이 내정 간섭을 안 받고 한다 해서 그때 세운 게 그게 독립문이야. 독립문이 무슨 3.1운동 독립문이 아니고 그때 청나라부터 우리가 독립이 됐다 해서 독립문이라고. 그게 역사가 독립문의 역사가 그게 1876년이야 보살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역사라는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스님이라도 보면 똑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뺏겼구나. 그러니까 그게 원인은 흉년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하늘에서 안 돕고 흉년이 나면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세금을 못 내고 세금을 못 내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도덕 강도로 변하면 감옥으로 가고 감옥으로 가면 가정은 파탄되고 그다음에 그 죄수가 늘어나면 갔다가 무료 봉사하라고 죄수 데리고선
뭐 도로 닦고 그냥 뭐 수리 같은 거 이 물줄기 같은 거 잡아주고 그런 거 하고 그러면 폭발되고 민난이 일어나게 되고 민난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평정해야 돼요. 평정하려면 우리나라 힘을 안 되니까 일본 군대를 불러오게 되고 일본 군대가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미리 다 죽여줌으로써 싸울 청년이었고 싸울 게 없으니까 하고 그러면 보세요. 왜 역사에서 60만 명 죽은 걸 왜 얘기를 안 하냐? 너무 죽었다고 보사님 무능하다고 할까봐 보사 그걸 그 시기에 모면하기 위해서 숨기고 적당히 동학군도 그냥 약간 준 거 축소를 했다는 거지. 그걸 우린 축소된 교과서를 배운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일본의 그 당시에 신문에 난 걸 근거로 해서 한 일본 역사의 날짜까지 나오고 시간까지 나오고 그 연대가 14연대야. 그 걔네들은 이제 죽이고 싶겠냐고. 명령을 받고 나오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군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다 죽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일본 군대를 움직인 건 정치인. 정치인을 움직인 거는 상인들, 장사꾼들. 장사꾼들의 머리에 의해서 노비를 해가지고서 정치인을 움직이고 정치인은 인명권을 갖고는 군부를 움직여서 자기네 의회를 만들어 의회에서 통과를 얻어갖고 합법적으로 조선을 구하러 들어놓은 척하면서 군사권, 외교권 다 박탈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치안권까지 다 하고 나를 뺏긴 거야.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는 분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상해에다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여기 없고 지식인들이 상해했는데 그때 뒤를 대준 건 장개석인데 장개석이 미국이 원조를 해줬어요. 공산당하고 싸우라고 미국이 장개석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비행기까지 항공기까지 다 지원받은 거야. 그 다음에 모택동이 북쪽을 지원을 해줘서 보살님 북한 쪽을 그러니까 북쪽은 연안계란 말이야. 러시아하고 모택동이는 북쪽을 벌써 해방도 되기 전에 일제시대 때 남북이 별로 갈라졌어. 지도자들 지리적으로 북쪽은 중국하고 가깝지 연안파. 그러니까 무슨 양쪽의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폭탄 두 방이 떨어지면서 항복을 했잖아, 쟤들이. 요번에 항복 안 하면 이 다음에는 어디에 떨어뜨리냐? 동경으로 떨어뜨린다. 그 항복된과 동시에 해방이 됐다고. 1945년 8월 15일 날. 역사라는 거는 보살님 이렇게 이런 건 방송에서도 안 하고 할 사람도 없고 모르는 게 더 많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살님 나라라는 게 망하는 게 참 그렇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기가 막힌 거는 보살님 뭐냐면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지. 근데 그게 걔들은 머리만 썼고 죽인 건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다 죽인 거야. 나중에 포위돼 갖고 묶여왔을 때 하루에 더 살겠다고. 심지어는 보살님 그냥 얘기가 들어. 기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면서 작두를 갖다 놓고 작두를 그냥 죽이는데 작두를 밟아 죽이는데 머리통이 또 굴러간다는 거야 보살님 기가. 근데 그 죽인 놈은 누구냐? 같은 조선 사람이야. 같은 동학. 근데 그 사람은 맨 나중에 죽어. 시키니까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도 그 운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걔를 죽이는 거야. 역상 그래 보살님. 불에 나서 번거지셔서 불에 나서 죽여버리고. 근데 이걸 보살님 60 이런 거를 갖다가 보살님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국내 책만 보니까 뭐 알아?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건 보살님 세계사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유식에서 볼 땐 참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 스키가 종자가 된다고 정치하던 사람은 정치를 또 하는 거고 또 혁명하는 사람은 혁명을 하는 거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처음서부터 우리나라를 뺏을 생각이 아니고 그 한 생각 잔머리 굴려서 철이 필요하니까 철도가 생기고 철로가 생기고 하니까 철을 사서 조선골 갖다가 하면 되겠다 했던 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정치인들 뇌물을 줘가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계속 모사를 해갖고 거기에 움직여서 이렇게까지 끝장이 났더라 하는 게 제 얘기의 끝입니다.